자, 급여 재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달 자료 입력을 했고요. 이제 2월달 자료 입력을 합니다. 2월달 자료. 여기가 기속 연월이 2월이 되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날짜 항목이 있는데, 거기서 지급일자라는 걸 클릭합니다. 지급일자. 지급일자 클릭해주게 되면은 전년도 지급한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개 급여는 이제 전년도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지난달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급여 재료 입력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이걸 복사하는 항목이 있어요. 복사하는 항목. 그래서 사원이 뭐 한두 명인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수백 명이라 그러면은 그걸 일일이 다 입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십 명이다 뭐 그러면은 수십 명, 수백 명 뭐 말도 할 거 없고. 그래서 이제 좀 편하게 입력하기 위해서 그 지난달 지급한 자료 급여 자료 명세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기준일자, 지급일자에서 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2월달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월달 걸 가지고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급여 복사 요거를 지금 요 자료죠, 요 자료를 2월달 거로 하겠다. 2월달 거. 이렇게. 그리고 복사해 주게 되면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2월달이 입력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닫겠습니다. 닫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달. 입력이 다 되어 있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제 2월달은 저희가 상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상여는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 상여. 그래서 470만원. 이렇게.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공제 항목은 자동으로 바뀌고요. 바뀌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강성용 사원도 상여 360만원 추가. 그래서 입력이 됐고요. 다음 문호래 사원도 마찬가지예요. 220만원. 그리고 나영수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40만원. 그래서 입력이 됐어요. 그래서 2월달 입력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입력을 합니다. 3월달. 그리고 지급일자 클릭하면 이제 1월달, 2월달은 됐고요. 그 다음에 3월달 입력을 합니다. 다시 1월달 걸 복사하면 되겠죠. 2월달은 상여가 있는 날이었었고, 복사 요거를 3월달 자료로 한다. 그리고 지급일자 3월 25일날 복사 확인 해주게 되면은 3월달도 입력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4월달 입력을 하겠습니다. 4월달 현재 요거 복사하는 겁니다. 4월달 요거 3월에 입력한 거 똑같으니까 3월 4월 이제 급여 복사해서 4월달 거로 하겠다. 고 복사 예 확인 4월달도 입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5월달 요거 다시 복사하겠습니다. 요거를 5월달 자료로 5월달 그리고 복사 예 확인. 그래서 5월달 자료도 입력이 됐습니다. 같은 금액이겠죠. 여기 이제 2월달은 상여가 있는 달이고 다시 또 복사 6월달 6월 복사 그리고 9월달 이제 9월달은 상여가 있는 달이고 그 아까 그 누구죠 나영수 사원이 퇴사를 하죠. 그때만 좀 틀려집니다. 일단 6월달 했고요. 다시 이제 다시 복사 7월달 7월 귀속월 7월 지급일자 7월 25일 복사 예 그리고 8월달 다시 복사 8월달 했고요. 그 다음에 9월달 입력을 합니다. 9월달은 그 상여가 있는 달이죠. 그래서 2월달 걸 가지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9월달. 예. 자, 9월달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9월달도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8월달 보더라도 당연히 입력이 잘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9월달까지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영주 사원 퇴사하는 거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은 나영수 차장은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연말 정산하는 거예요. 중간 정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보시면은 뭐 9월 30일자로 퇴사한 거로 처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처리를 어디 가서 하냐면은 일단 급여 입력자는 닫고요. 다시 열면 되니까. 그리고 사원 등록이 있습니다. 사원 등록. 사원 등록에 보시면은 나영수 사원이죠. 그리고 이제 퇴사 연월이 있어요. 여기 퇴사 연월에다 입력을 하면 되겠죠. 2020년 9월 30일자로 퇴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은 이제 퇴사 처리가 됐어요. 그 색깔도 이렇게 좀 분홍색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닫고. 그리고 다시 급여 자리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급여 자리 입력. 그리고 귀속 연월이 우리 9월달이었었죠. 9월달.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 퇴사자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9월달까지는 급여 지급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을 해서 요 그동안 징수했던 세금이 너무 많으면은 되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너무 적으면은 조금 더 받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하는 게 중도 퇴사자 정산이에요. 그래서 사원 선택하고 중도 퇴사자 정산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중도 퇴사자 연말 정산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이 사람 전체 총급여 있고 근로소득 공제 얼마 있고, 이 총급여는 이제 비과세를 뺀 금액이에요.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 지난주 정도인가 설명을 드렸었죠. 몇 프로에서 빼는 거. 이게 1200만 원 정도 빠지고요. 그래서 소득 금액은 4100만 원이고, 이 사람은 기본 공제가 본인밖에 없죠. 배우자는 공제 안 됐었고요. 150만 원 받고, 연금보험료 그동안 낸 거, 4대 보험료에서 낸 거, 그게 이제 요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료, 요거 연금 낸 거고, 요건 보험료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죠. 국민연금 낸 거, 요 보험료 낸 거. 보험료 낸 건 아무래도 세 가지 다 포함이 된다고. 요건 연금, 요건 보험료 세 가지는. 그래서 그 항목들이 여기 자동으로 이제 전체 공제되는 거니까 들어와 있고, 고용보험료도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추가 자료. 이 사람 따로 이제 나영수 사원에 대한 거. 추가 자료가 교재 663쪽에 있죠. 여기 보시면은 요겁니다. 요거. 이 사람이 퇴사할 때 요거 입력하라 그 얘기예요. 추가로 이제 공제받는 항목들입니다. 보험료, 그 다음에 의료비, 그 다음에 기부금 낸 거, 그 다음에 본인 교육비, 그 다음에 신용카드 쓴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자료를 보고 이제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입력을 이제 여기서 해주면은 별도로 공제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가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보험료 같은 경우가 일반 보정성 보험이에요. 저축성 보험은 안 되고. 보험료가 그 사람이 이제 200만 원 있습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 200만 원. 본인이 가입한 거. 그리고 의료비가 있습니다. 의료비. 의료비 500만 원. 그래서 이제 본인이죠. 본인 500만 원. 별도 입력하면 화면이 나와요. 이건 이제 그 의료비가 뭐 난임시설비는 20%, 이건 15%. 그다음에 이제 그 소득공제 그 제한이 없고요. 요거는 또 제한이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난이 조금씩 틀려요. 계산은 이제 컴퓨터가 해주니까 다행이죠. 그전에는 이걸 다 손으로 일일이 계산했는데. 그래서
본인 의료비가 500만원.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요 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또 15%인가? 뭐 그렇죠. 그래서 50만 7,900원 공제한다고 얘기입니다.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기부금이 있는데 기부금은 이제 배우자가 기부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본인이 쓴 거 이겁니다. 이게 교육비가 300만원. 또 별도로 나오죠. 본인 300만원. 이것도 이제 직계 비속에 대한 건 이렇게 공장목이 좀 틀려요. 전부 다 이제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입력하는 난이 있는 겁니다. 본인 300만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왼쪽에 여기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여기가 지금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신용카드 이것도 지금 이제 보면 상당히 복잡하죠. 내용이 딱 얼핏 봐도 복잡합니다. 여기 밑에는 계단 산책이 나와 있고 쭉 있는데 여기 뭐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하는 이렇게 항목 그 공제율이 틀려요. 순서도 틀리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찾아서 저희들은 되게 입력만 하면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제외한 나머지 신용카드 지금 자료는 이제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 500만원 이렇게 그리고 닫기 해주게 되면은 신용카드 사용이 있고 나중에 세금 계산은 자동으로 해줍니다. 자, 그래서 중도돼서 연말정산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다 해주시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영수 사원 같은 경우 이거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저 급여 반영 요걸 제가 안 눌렀습니다. 화면 아까 안 보여가지고 다 입력을 하고 입력한 거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급여에 반영 해주게 되면은 요 나영수 사원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이제 환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환급을 받게 되면은 그 세무서에서 이제 회사에서 신청한 통장으로 이렇게 반영돼서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회사에서 사원 지급할 때 요게 해서 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9월달 급여 지급을 할 때 1,000만원 뭐 지급액이 요거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세액 환급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급 총액보다 더 많아졌죠. 지금 970만원에서 1,040만 5,600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급여 자료 입력은 여기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메뉴는, 뭐, 급여 자료 입력 메뉴가 되겠고요. 급여 자료 입력 메뉴. 그리고 제일 먼저 할 일이 수당 공장목 등록한다라는 거. 수당 공장목. 자료 있는 대로 하면 되겠죠. 급여 명세서 보고, 여기 없는 수당이면은 등록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쓰는 거라면은 여기서 사용 여부를 부라고 해놓으면은 화면이 좀 더 보기 좋겠죠. 있고 공장목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4대 보험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비율, 세율에 의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 계산이 되고요. 그거 외에 기타 우리 회사만 있는 다른 공장목이 있으면은 여기 등록을 해서 사용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록을 하면 되고 여기 이제 코드 항목 여기 다른 단추가 있네요. 제가 아까 이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조 회비 이렇게 되겠죠? 코드를 이거 눌러주시면 되네요. 기타가 되겠죠, 기타. 여기 해주게 되면은 1월달 이거를 지금 상조 회비 나오죠? 이거 다시 다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 명만. 뭐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이렇게 2만원. 그리고 강동용 사원 모노레 사원만 만원이고 다 2만원이네요. 강동용 사원도 2만원. 모노레 사원 만원. 나영수 사원 2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조회비. 그럼 이제
차인지 금액이 조금씩 틀려지겠죠. 2만원씩. 자,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 입력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지급일자에서 날짜에서 지급일자를 클릭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1월달 자료를 복사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복사해서 그거를 몇 월달로 하겠다. 2월달, 3월달 그렇게 해서 입력을 했었죠. 그러고 하면은 자동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달까지 일단 저희가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 등록 메뉴에서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산재보험 적용해서 이제 퇴사 연월이 있었습니다. 16번 단위죠. 퇴사 연월이 있었고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반영이 돼서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이렇게 해당 월을 가면은 퇴사자로 표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퇴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도 퇴사자 정산 그래서 이제 세금 계산을 정확히 해야죠. F7 클릭해 주게 되면은 연말정산 화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필요한 자료, 추가 자료 주로 이제 요겁니다. 요거 주로 나오는 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주로 나오는 게 요거예요. 보험료, 그다음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하는 거.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입력을 하고 급여에 반영해 주면 됐습니다. 급여에 반영. 그러면은 그 사원에 그 급여 명세서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정산한 거죠. 정산해서 이제 덜 낸 거, 덜 낸 거 해갖고 이제 추가로 더 내든가 환급 받든가 처리가 됐습니다. 저희 상조입은 빠뜨려져 있고 이제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기 이제 중도 퇴사자 정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월달까지 입력을 했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도 입력을 해야죠. 10월달 자료까지. 이 사람은 이제 9월에 퇴사한 거고. 다시 여기 가서 엔터키 치고 엔터키가 저기죠. 지급일자. 그리고 8월달을 복사 그리고 이거를 10월달로 하면 되죠. 10월 29일날 복사. 여기 자 10월달은 3명입니다. 사원 1명 퇴사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요거를 복사해서 11월 복사 됐고요. 그리고 12월은 상여가 있는 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2월, 9월, 12월인가 그랬었죠. 9월달도 그러면은 9월달 상여 처리했고요. 2월달 가지고 복사 그리고 요거를 12월로 이렇게 해서 급여 입력이 끝났습니다. 12월달 보면은 사원 3명이고 나와 있고요. 상조회비는 계속 항목은 들어가 있는데 금액은 계속 공단이죠. 이렇게 내비두겠습니다. 그리고 11월달도 마찬가지로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10월달 처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9월달 아까 이제 나영수 사원 퇴사한 걸 됐죠. 그래서 이제 급여자료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수당공제항목 등록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날짜상에서 지급일자에서 이렇게 복사해서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퇴사자 있는 경우 사원에서 이제 중도퇴사 정도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급여자료 입력을 마치고 이제 그 원천징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연말정산 이제 실제 들어가는 겁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요건 이제 실무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용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제 회사죠. 원천징수성 소득을 지급하면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요 상황을 제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여 얼마 주고 소득 얼마, 그 세금 얼마 띄어서 납부했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에 대한 것, 연말정산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2월달 급여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2월달 거 원전징수 이행상시 신고서 조회해봐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조회해보면 되겠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2월달 거 조회하라 그랬죠. 2월달 지급기간도 2월이었죠. 2월. 그리고 신고, 정기신고. 요거 이제 아까 사원 한 명 정산했었죠. 적용하겠냐는 거. 그때 이때까지는 아니니까 이제 아니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4명한테서 전체 이익 지급했고, 그 다음에 소득징수 281만 5,240원 했다. 그래서 281만 5,240원 납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격리사원, 회계사원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죠. 이렇게 원천징수한 거. 세금입니다. 세금. 신고서 내고 돈 갖다가 은행에 납부하고. 그리고 이제 4대 보험하는 거 그렇고, 이거 세금 관련되는 거 그렇고, 전부 4대 보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거죠. 그래서 주요 업무의 하나입니다. 회계 처리 업무, 각종 영수증, 뭐 세금계란서, 거래 내역 가지고 회계 장부,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 급여 관련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가서 납부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4번 부가가치 내는 거. 그렇게 되겠죠. 주요 업무가. 그 다음에 조금 좀 큰 회사라면은 법인 세무조정까지 하는 것. 그거는 이제 회계부서가 별도로 있는 정도의 큰 회사들 얘기하겠죠. 그게 회계 담당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이렇게 화면에 보는 요 내용,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표 이런 것들은, 이건 이제 실무적인 내용이 되겠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뭐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념만 알고 계시면은 혹시 여러분 이제 회사 들어가서 업무를 보더라도 선배 사원한테 이제 뭐 물어보면서 하면 되는 거고, 세무서 도움받아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어렵거나 특별히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뭐 그럴 내용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추가절이 입력. 밑에서 이제 신고서 이런 것들 보면 이건 다 자동으로 작성되는 항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연말정산 추가절이 입력이에요. 그래서 전체 사원 이렇게 클릭하면은 우리 회사에 근무 중인 사원들 쭉 불러오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하고 마치고 완료하게 되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감하는 겁니다. 자, 교재로는 668쪽에 있습니다. 최소한 필요한 그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연말정산이란 뭐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연말에 정확하게 계산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 또는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날까지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을 해갖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말은 이제 뭐 얼핏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했잖아요. 간이세액 조금에 의해서 대충 세금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징수를 했는데 정확한 금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2월달 이제 그 다음 연도 2월달 급여 지급하면서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그동안 원천징수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정확한 금액 이 사람이 실제 내야 될 세금 정확한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월 중순에서 하순경까지 해서 받아야 그 서류를 가족관계라든가 뭐 각종 의료비 기부금 등등해서 이제
지금은 전산 처리가 다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 자동으로 되는데 전산 처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뭐 안경점에서 안경 산 거라든가 그런 거 안 되는 거인데 그런 거 다 신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원들은 그런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회사 회계 파트에다 가서 내는 거죠. 뭐 작년에 아기를 낳았다든가 뭐 이제 어떤 그런 변두사항이 있으면 그러면 회계 파트에서는 그거를 다 수합을 해서 그 사람의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합니다. 그걸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정확한 세금 계산. 1월달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서 2월달 급여 지급할 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추가로 더 납부하게 하든가 아니면은 되돌려주든가. 뭐 되돌려준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세금에서 딱 계산해서 되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다시 이제 급여에 반영을 시켜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줍니다. 어차피 급여가 지급이 되니까 더해서 내주든가 추가로 더 징수하든가. 그게 연말정산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지금 소득공제 신고도 작성한다. 이제 실제 신고하는 거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다라고 이제 아주 단순 명쾌하게 해놨습니다.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다. 그 다음에 근무지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있겠죠. 어디 다니다가 그만두고 딴 데 다니는 경우 아니면 이제 두 군데를 동시에 다니는 경우에요. 좀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근무자 두 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원전직전을 포함해서 신고한다. A, B가 있는데 B가 주다 그러면은 B에서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A에 있는 자료는 B로 보내줍니다. 이건 이제 회사에서 연락을 이렇게 서로 하면은 A가 A 회사에서 자료를 B로 넘겨줘요. 그럼 B 회사에서는 A 회사 것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주된 근무지라 그래요.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 그래서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그러니까 A 회사 의무자는 요건 미스 같습니다. 주된 근무지한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된 작은 데서 큰 데로 이제 연락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재취업자 다시 취업하는 경우 아까 이제 9월달에 퇴소했다 그랬죠 어떤 사원 그래서 그 사원이 다시 취직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새로 들어가는 곳에 이어서 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현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작업하는 순서는 일단 F3 눌러서 전사한 불러오기를 해갖고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세부 내용이에요. 여기 이제 세부 내용인데, 뭐 연금보험료 공제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소득 공제 여기 있고. 그래서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뭐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때 나올 때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집에 관련된 거 있고요. 집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집은 있더라도 그 전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뭐 상환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뭐 얼마까지 공제해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료 보면서 그들이 입력을 하면 됩니다. 뭐 공식을 다 어떻게 저희가 외우거나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해서 컴퓨터가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종 세액공제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이 나와 있는데 소득명세 화면, 부양가족 소득, 연금저축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실습을 실제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재 674쪽에 이제 문제가 있네요. 여기 이제 그 조형도 사원의 그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이렇게 냈고, 의료비 이렇게 썼고, 교육비 이렇게 썼고, 연금저축 납입하고 있었고, 기부금 얼마 냈고, 신용카드 이렇게 썼다. 그 다음에 장기주택자당 차입금 이자 상환에 돈 빌렸던 거 이자 내고 있다. 이걸 가지고 연말정산해라. 연말정산하면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쭉 입력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험료는 이렇게, 의료비는 얼마. 요거를 지금 하는 게 저희들 연말정산이에요. 요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천천히 하나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